자, 지난 시간에 뉴턴의 제1, 2, 3법칙까지 얘기를 했죠.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제2법칙 연습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했죠.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고, 그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거꾸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니라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경우를 놓고 보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중력과 바닥이 사람을 떠받치는 수직항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작용 반작용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을 찾아보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사람이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입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는 B에 작용하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 법칙을 좀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뉴턴의 제2법칙을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ma = f라는 식을 통해서 결국에 가속도 a를 구합니다. 가속도를 만약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를 알고 있으면 임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정보를 아는 게 그 물체의 운동을 알아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를 구하는 ma = f를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을 다루는 역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예들은 그 마찰을 다 무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시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저항이나 바닥과의 마찰 이런 건 무시합니다. 질량이 m인 상자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라는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상황을 놓고 이제 ma = f를 써볼 건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일단 얘가 F1이 만약에 더 크다고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가로 방향으로 얘가 움직입니다. 세로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ma = f를 할 때 힘을 이제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아래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중력이나 수직항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의 힘만 고려하면 되죠.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할 것이냐를 정할 건데, 대체로는 가속도 방향이나 초기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주로 잡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ma = f를 해보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m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모르죠. 그래서 그냥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합력이 들어가죠. 힘을 다 더하는데 방향을 표시해서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1과 F2를 더하는데 F1은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F1은 그냥 그대로 더하고 F2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2를 더합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었지, 앞으로는 그냥 F1 빼기 F2라고 바로 적을게요. 힘을 더할 때는 방향을 생각해서 이 힘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질량을 알고요. F1과 F2의 크기를 알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는 셈이고요. 이 물체의 초기 위치와 처음 운동 상태, 초기 속도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물체의 운동을 다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쭉 해봅시다. 그 다음 예인데요. 역시 마찰이 없는 바닥에 이번에는 질량이 라지 M인 A와 질량이 스몰 M인 B가 맞닿아 있고요. 여기 접착제로 붙어 있는 상은 아니고 그냥 닿여 있습니다. 닿여 있고 그 A의 왼쪽 면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크기 힘 F를 작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역시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둘게요. 그 다음 어차피 MA 꼴 F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일단 F는 A에 작용하는 힘이죠. A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서로 맞닿아 있죠. 이 맞닿아 있는 면에서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서로 수직으로 밉니다. 뭐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냥 맨들맨들한 면이 서로 닿여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밉니다. 그 수직 방향으로 서로 미는 그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 그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그 크기를 F1이라고 하면 B는 A를 왼쪽으로 밉니다. 크기는 F1으로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A가 B를 미는 만큼 B도 A를 밉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가로 방향의 힘을 다 표시한 겁니다. A, B에 작용하는. 세로 방향도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있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로 방향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볼 수 있고 B에 대해서 MA 꼴 F를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제가 약간의 요령을 알려주면 A에 대해서 MA 꼴 F, B에 대해서 MA 꼴 F 하기 전에 어차피 요 물체는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잖아요. 매 순간 속도가 같고 매 순간 가속도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원래 요 F1과 요 F1은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한 덩어리로 보는 순간 작용점이 같아져 버리죠. 그냥 요 파란색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면 내부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덩어리로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전체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그걸 내가 전체라고 할게요. 이 전체식을 세워보면 전체 질량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A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F만 남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과 F만 알면 A와 B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스몰 a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이 전체 한 덩어리의 가속도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식 하나로.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고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A 꼴 알짜임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 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 합력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스몰 a를 곱하면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짜힘을 F1을 구해가지고 F 빼기 F1 이렇게 해서 A의 알짜힘을 구할 수도 있지만 MA로 알짜힘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근데 만약에 F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MA 꼴 F를 A와 B에 대해서 한 번은 더 해봐야 됩니다. 우린 연습이니까 다 해봅시다. 자, A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보면 A에 대한 식이니까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죠. 그럼 이게 A의 알짜힘이 되는데 A의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해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F, 마이너스 방향으로 F1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A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B는 질량이 스몰 m이죠.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를 곱하면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되고 이 경우에는 F1 플러스 방향으로 F1밖에 없죠. 이 식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A에 대한 식과 B에 대한 식을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 이 전체 식이 돼야 됩니다. 전체 식이. 요 A와 B의 좌변을 더해 보면 전체의 좌변이 되죠. 그리고 A와 B의 우변을 더해 보면 전체의 우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서 풀어도 가속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전체 식을 먼저 세우는 게 대체로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편할 때가. 됐나요? 네, 똑같은 과정을 또 쭉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장력에 대해서 내가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력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이 따로 필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십시오. 보충 시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면 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든 지점에서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은요 상상을 조금 해보면 되는데 이 실이 팽팽하잖아요. 이 팽팽한 상태에서 실은 항상 그 연결된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이 부분에서는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실이 밀 수는 없잖아요. 실이 어떤 물체를 밀려면 실이 바늘처럼 딱딱해야지 밀 수가 있죠. 실은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연결된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크기가 같다는 건 한 번만 증명을 할게요. 요만큼의 실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본다라고 합시다. 얘의 질량은 없지만 그래도 질량을 M1이라고 한번 두어보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장력과 왼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 T1이 T2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녀석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어요. M1A는 T1 빼기 T2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질량이 0이잖아요.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물체 전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0인 녀석과 0이 아닌 녀석을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T1하고 T2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범위를 내가 임의로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 실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에는 실에 걸리는 장력, 힘의 크기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용할게요.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면 일단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외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연결된 부분을 잡아당기고 그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실의 장력을 보통은 T 아니면 S로 표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T라고 표기를 할게요. 힘입니다. 힘. 장력의 크기입니다. 방향은 A에는 오른쪽, B에는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근데 요건 역시 A하고 B가 매 순간 속도가 같고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순간 요 힘들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똑같은 작용점인 힘이 됩니다. 그러면 T는 날아가죠. 한 덩어리로 보면 이제 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만. 그렇게 해서 전체식을 먼저 세워보면요.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식을 먼저 세워보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의 전체의 가속도는 F. 끝이죠. 그러면 이제 두 물체의 질량과 F의 크기를 알면 요 한 덩어리의 가속도이자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인 스몰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식이나 B에 대한 식을 더 써봐야 되겠죠. A에 대한 식을 써보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는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될 텐데 A에 작용하는 합력은 장력밖에 없죠. 이렇게 되겠고요. B도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면 스몰 ma는 F 빼기 T 뭐 이렇게 써집니다. 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왼쪽 끼리 더해 보면 전체의 좌변식이 되고 우변 끼리 더해 보면 전체의 우변식이 되죠. 그러면 잘 쓴 겁니다. 뭐 이렇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도르래입니다. 질량과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도르래죠. 요 실도 무시무시한 실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도르래 같은 경우는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표시해 보면 요 이제 중력이 운동 방향과 관계가 있죠. 근데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과 관계 없으니까 표시를 굳이 안 합니다. 네, 장력은 둘 다 운동 방향과 관계 있습니다. 요거는 둘 다 크기가 똑같겠죠. 이게 왜 같냐 하면 뭐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mg로 잡아당기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죠? 예. 그래서 좌표를 잡을 때 A가 오른쪽으로 갈 때 B는 아래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오른쪽이 플러스, B는 아래쪽이 플러스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얘는 플러스 T죠. 얘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면 얘가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날아가듯이. 그래서 전체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질량과 B의 질량, 즉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가속도를 곱한 게 mg가 되죠. 그래서 질량만 알고 있으면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까? 이거는 안경을 벗었다는 거는 나 자겠다는 의도죠. 의도가 명확한데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옆에 깨워줘라.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자, A와 B에 대한 식도 써볼 수 있겠습니까? A의 질량에다가 A 가속도는 A에 합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합력은 여기서 장력 T죠. B는 mg 빼기 T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네. 요
요 그림을 만든 지 한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 그림은 잘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삐뚤음하죠? 네. 여기 지금 끊겨 있는데 이게 마음이 맑은 사람은 이게 쭉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입니다. 똑같은 실. 똑같은 실이고요. 역시 요 도르래는 무시무시한 도르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요 실이 다 같은 실입니다. 예. 되게 비웃네. 그래서 요게 딱 봐도 얘가 왠지 질량이 클 것 같죠? 이렇게 크다고 가정하면 얘가 내려가는 동안 B는 올라갑니다. A가 만약에 2m/s로 내려오면 B는 그 순간 2m/s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A의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5m/s 제곱이면 B는 위쪽으로 5m/s 제곱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잡을 때 B는 위쪽, A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 부호가 맞아 떨어져요. 그럼 이 경우는 힘을 표시해 보면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플러스 방향의 힘이 되겠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장력은 마이너스 방향의 장력이 되고 B에 작용하는 장력은 크기가 같죠. 예,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그리는 상황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얘랑 얘가 이 무시무시한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라지 mg, 왼쪽으로 스몰 mg 이렇게 당기는 경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또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면 T는 작용점이 같아지니까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식을 세울 때는 T는 날리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써볼까요? 전체식은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가속도 한 것이 전체 합력이니까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의 질량을 알면 가속도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A, B에 대한 식을 또 세워볼 수 있죠. A는 라지 MA는 mg 빼기 t가 되죠. 맞습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의 작용하는 합력, 즉 플러스 방향으로 t, 마이너스 방향으로 스몰 mg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MA 꼴 F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한다고요. 네. 뭔가 좀 화려하죠? 이때 기분이 좀 우울했나봐요. 화려하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그러니까 약간 주제가 바뀝니다. 뉴턴의 1, 2, 3법칙하고 관련이 있죠. 여기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물리량이긴 합니다. 근데 운동량하고 충격량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충돌에 관해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충돌할 때 충격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이 두 물체의 충돌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리량인데,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요. 일단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힘을 F라고 표기를 하듯이 운동량은 주로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질량은 보통 M으로 표현하죠. 속도,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똑같은 질량이면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큰 거고요. 똑같은 속도면은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큰 겁니다. 힘의 단위는 뭐 뉴턴 이런 식으로 따로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운동량의 단위는 따로 이름은 없고요. 그냥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곱한 게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뭐 대단한 걸 발견한 듯이 탄성을 지르네요. 이거 뭔 일 있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한숨 네가 안 쉰나? 아니야, 누구야? 아, 네가 쉬었어? 짝짓기를 잘하는구만. 충격량은 보통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충격량을 표현하는 I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느껴질 텐데. 이거는 힘과 시간의 곱입니다. 시간도 좀 희한하게 썼죠. 이 델타라는 기호를 썼는데 이 델타 T라고 하면 델타는 변화량을 뜻합니다.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시각과 처음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힘을 주기 시작한 시각이 처음 시각, 힘을 주는 걸 끝난 시각이 나중 시각. 그러니까 힘을 준 시간이 됩니다. 요 델타 T는 예를 들어서 10뉴턴으로 2초 동안 힘을 줬다면 이 충격량은 10뉴턴 곱하기 2초가 되는 거죠. 힘을 얼마나 줬느냐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는 이제 그 충돌하는 동안의 힘에다가 충돌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힘을 가한 시간. 그게 델타 T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가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초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심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해보면 이 두 개가 단위가 같습니다. 힘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그렇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단위는 같지만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그냥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느낌이 올 수 있겠죠. 단위가 같으니까. 그럼 그 물리에서의 등식은요, 수학적인 등식하고 약간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물리에서의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단위도 같아야 됩니다. 그 단위가 있는 양은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등식에서. 근데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일단 단위가 같다라는 것은 운동량과 충격량과를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있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안 지어놓고 있는데요. 비록 여러분이 안 보고 있지만 저는 보도록 할게요. 저만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F = ma. 그래서 요 F는 합력입니다. 근데 합력 혹은 그 R자임이라고 안 적어놓고 충격력이라고 적어놨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거 그냥 힘이에요. 힘인데 보통 이걸 충돌 현상에서 충격량과 운동량을 많이 다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충돌 과정에서 주고받는 힘은 또 희한하게 충격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충격량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 힘력자입니다. 힘력자. 힘입니다. 그냥. 힘인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합력입니다. 합력. F = ma인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게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예요. 이게 충돌 전 속도, 충돌 후 속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건 충돌 시간이 될 거고요.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질량을 이렇게 싹싹 곱해 보면은 MV 빼기 MV0
그러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 이게 처음 운동량이 됩니다.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이런 값이 분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맨 왼쪽 끝하고 맨 오른쪽 끝만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 끝과 맨 오른쪽 끝만 보면 그런 관계이긴 한데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벽에 공이 충돌되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이 벽에 공이 충돌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공이 받는 힘을 F라고 합시다. 근데 공이 벽하고 충돌할 때 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공이 찌그러졌다가 풀리면서 이제 반대로 튕겨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근데 벽으로부터 받는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서 그 힘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대체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충돌했는지도 쉽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F하고 델타 T를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반면에 요것들은 측정하기가 다 쉽습니다. 공의 질량은 뭐 미리 측정하면 되고요. 이 속도는 그냥 속도계로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시간을 양변에 그냥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좌변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값들로 모이게 되고, 우변은 우리가 측정하기 쉬운 값들로 모이게 되니까 좀 더 이걸 분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최소한 오른쪽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은. 요게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으로도 한번 적어 봅시다. 요 좌변이 충격량이고요.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하고 같은 게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분명 시작은 팔팔했는데 일어나봐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요. 이때 이 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충격량은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식은 완전히 옳은 꼴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되려면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충격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면 대체로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이 벽하고 충돌하면 공이 받는 힘이요. 공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힘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대로 찌그러진 순간이고 찌그러진 게 풀리면서 힘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공이 떨어진 거예요. 벽에서부터.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힘이 계속 바뀌잖아요. 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힘과 시간의 곱으로 단순히 충격량을 구할 수가 없고 요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적분을 하는 과정이죠. 면적을 구해서 요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뭐와 같다 그랬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요 면적은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충 몇 뉴턴 정도의 힘을 받았는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평균 힘이라는 개념입니다. 힘이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받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평균이라는 게 여러분 수학에서 배워봐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의에 따라서 평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균 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요 면적을 일단 안다라고 합시다. 그냥 충격량 자체를 안다고 합시다. 예, 운동량의 변화량을 측정했든지 아니면 힘 신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했든지 간에 뭐 충격량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충격량을요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 힘이 바로 이 평균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에 F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든 충격량을 구했더니 충격량이 10이에요. 10N초입니다. 10N초인데 시간이 0.1초입니다. 충돌 시간이. 그러면 평균 힘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충격량을 알았다면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여러 가지죠. 이런 꼴로 놔두면 이게 평균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합력이기도 하면서 이게 충격력이라고 할 때도 있고 골치가 아픈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이런 관계로부터 그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왜 유용한지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풀고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